안녕하세요. 한 여자를 두고 운명의 라이벌이 되는 관계 중 일평생 함께 가야 하는 사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인과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장인이 사이를 견제하거나 사이가 조금이라도 딸한테 잘못하면 장인어른이 막 혼내주고 하잖아요. 둘은 절대로 친해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선 완전히 반대랍니다. 딸인 제가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잘못하면 혼나고요. 사위인 저희 남편이 금이야 오기야 대접을 받으니까요. 웃기게도 그런 사위를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저희 아빠시기도 하고요. 그 덕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보면 제가 이 집 딸이 맞나 싶다니까요. 시댁이 둘인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로 사위를 아끼시는 저희 아빠는 지금도 제일 잘한 일이 저와 저희 신랑을 맺어주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애틋한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 저는 어이가 없지만 사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남편이 잘하기도 하고요. 어쩌겠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좋아 저와 결혼을 시키고 한 느낌인 것을요. 저는 또 그게 싫지만은 않고요. 저는 요즘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지방의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못지않은 집값으로 연일 뉴스에 나오는 그 동네인데요. 친정은 이 근방의 전원주택인데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동네 토박이나 다름이 없죠. 이 동네 농사짓던 허허벌판 넓은 땅에서 아파트 막 올라가는 것도 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산 증인이죠. 저희 남편은 좀 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긴 하지만 그곳은 아직도 농사짓는 땅밖에 없는 시골입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의 농생명학과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지방에서 지방으로 간 경우라 일평생 농촌이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해요. 원래는 영농 후계자가 꾸민 사람인데 집안에 돈을 벌 사람이 필요해 타지로 나와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지금에야 다 졸업하고 시골에서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남편이 꿈꾸는 영농 후계자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남편이 좀 한숨 놓을 정도는 되죠. 저는 이 동네에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옆 지역 보건대학에서 공부하고 임상병리사 일을 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재미없기로 유명한 동네라 그저 무난히 대학생활을 했더랍니다. 저희 아빠는 이 동네에서 공장을 하시면서 남편의 본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본가 동네에서 농사도 작게 하고 계세요. 크게는 아니고 농사일은 취미라고 하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러기엔 일손을 매년 많이 사셔서 하는 중이라 너무 돈 많이 드는 취미죠. 그렇다고 수익을 그만큼 벌지는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아빠의 변명은 농사꾼 아들이 이렇게 먹고 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벌이나 이십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텃밭을 가꾸다 돌아가셨거든요. 일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라 손에서 일러 오면 병난다고 하시면서 90세가 되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텃밭이지만 끝까지 농사를 고집하셨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사남매이신데 다른 노른자의 땅 다 가져가시고 팔고 남은 땅이 집터랑 그 앞 텃밭이었거든요. 거기만 저희 아빠가 물려받으시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도 곁에서 도우시던 아빠는 흙냄새가 보약이다 라며 좋아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사시던 집을 대충 수리하시더니 텃밭 주변 땅을 조금씩 더 사셔서 거의 모든 금토일은 거기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덕에 끌려가셔서 일꾼들 밥 해주시면서 지내시는데 전보다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밭에서 막 딴 작물로 먹는 밥이 그렇게 좋으시답니다. 겨울엔 그래도 두 분이 놀러 다니시더니 이제는 하우스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데 말리는 중입니다. 최근에 아빠 사업이 좀 힘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신 탓인지 건강이 좀 상하셨거든요. 특별히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딱 봐도 체력이 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사일은 좀 미루시라고 말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농작물을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한테 보내시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내년에는 다른 걸로 농사 지어서 줘. 이건 잘 먹지도 않아. 라는 말을 듣는 게 싫기도 하고요. 농사 더 지으면 더 보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그게 싫어 제가 농사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때마다 아빠와 뜻을 모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죠. 제가 책임질 테니 장인어른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면서 무조건적인 아빠 편이거든요. 그럼 전 또 가자미 눈이 됩니다. 아빠, 엄마, 남편이 다 촌에 가서 농사에 매달리면 저는 애들을 주말 동안 완전 독박 육아로 다 보살펴야 하거든요. 벌써 5년째 그러면서도 번번이 기대를 하는 저이기도 하고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워낙 애들이랑 잘 놀아줘서 제가 한결 수월한데도 그 마음을 몰라줘서 야속하기만 하다니까요.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찾는지 모르나 봐요. 봄을 좋아하던 제가 연애 3년, 결혼 생활 5년 만에 겨울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 아빠는 그런 사이에게 역시 자네밖에 없어. 사람이 농사의 진가를 안다니까 하면서 조화를 하시죠. 진짜 그때 우리 남편이랑 못 만나셨으면 어쩌셨을 뻔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빠와 저희 남편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아빠가 10여 년 전 설 연휴 드라이브를 나가셨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셨대요. 그때가 설 명절 때 전날이었는데 아빠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그러셨는지 명절 음식 다 해놓으시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셨는데 그제야 좀 쉬게 된지라 다들 나서지 않은 거죠. 다른 때 같았으면 저라도 나갔을 텐데 저는 추운 걸 끔찍하게 싫어하기도 했고 그 늦은 시간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음식 돕느라 피곤하기도 했고요. 큰아버지 댁에도 가지 않는지라 허전하시다고 아빠가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돕느라 진이 다 빠진 거죠. 그리고 엄청 추운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빠 혼자 야식이라도 사오신다고 나가셨는데 거의 텅 비어버린 도로에 조금씩 눈이 오더니 눈발이 좀 더 굵어지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차 곁으로 한 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나가더랍니다. 저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 습관적으로 차량 번호를 보는 순간 그 차가 신호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의 날아갔다가 떨어졌는데 사고 가해 차량은 멈출 줄을 모르고 그냥 가더래요. 뺑소니 현장을 목격하게 되신 겁니다. 저희 아빠는 얼른 차에서 내리면서 차량 번호를 부르며 신고를 하시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셨다고 합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배달원이 너무 안타까우시더래요. 그래서 자리를 더 뜰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울리는 배달원의 전화를 받아 지금 배달하시는 분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다고 해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는데 뺑소니 운전자는 아빠가 차량 번호를 부르며 신고를 한 탓인지 얼마 못 가 잡혔다고 하더랍니다. 음주운전자죠. 명절이라고 술을 마시고는 만취가 되어서 신호도 못 보고 달렸고 잡혀서도 사고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대요. 대책 없는 사람이죠. 아무튼 피를 잔뜩 흘린 그 배달원이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저희 아빠가 아빠 명함을 배달원 조끼에 넣어주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가 원래도 어려운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는 편인데 명절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배달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하더래요. 그때 군대 가 있던 제 남동생도 생각이 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을 때 아빠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배달 일을 안 하셨지만 식당 서빙서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집에서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인 형은 집안을 위해 출세해야 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의사가 되셨죠. 아빠가 번 돈으로 공부해서요. 하지만 본인이 잘나서 되신 줄 알고 저희 아빠에게 그까짓 거 얼마 안 하는 돈 보태줬다고 생색내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락을 잘 안 하세요. 그저 농사 지은 것만 보내시죠. 할머니가 하시던 거니까요. 작은 아버지는 어리다는 핑계로 다니면서 사고나 안 치면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작은 어머니 잘 만나서 셔터맨 하고 살고요. 작은 어머니가 약사시거든요. 그래서 큰 집이랑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는 상고 다니다가 임신해서 결혼하셨는데 고모부가 친정과 왕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혹시나 본인 것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대요, 아빠에게. 고모 시집갈 때도 아빠가 다 해주셨는데
막내 동생이다 보니 좀 잘 챙기셨나 봐요. 그런데 집이 좀 사는 고모부 집에서 이렇게 무리하는 게 다 뒤에 뭐 좀 얻어내려는 거다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와도 잘 왕래는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외로우셨고 자연히 저희 외가랑 가깝게 지내시면서도 할머니를 끝까지 살피셨거든요. 다른 형제들 땅만 욕심낼 때 저희 아빠는 텃밭이랑 집터만 주면 되니 다 나눠 가져라 하셨고요. 그렇게 어렵게 형제들 챙기던 그 시절은 혼자만의 추억이자 아픔이 되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신경을 쓰세요. 게다가 그 배달원은 사고까지 났으니 명절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 밤에 들어오셔서 젊은 사람이던데 별탈 없이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걱정하며 잠들었습니다. 아빠가 손이며 옷에 피를 묻히고 들어오셔서 엄마랑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실려갔다고 하니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며칠 후 경찰의 참고인으로 증언도 하느라 경찰서에 오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쁜 놈 꼭 벌받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달원은 정신을 차렸고 통화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고는 제 일이 바빠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한 2년쯤 뒤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 좀 받아볼래? 하셔서 나간 자리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애만 3년을 했죠.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지금은 4살, 2살, 두 아들을 기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만났는데 아빠가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순박하고 순수한데 자신이 가진 꿈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성실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 면이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아빠를 무슨 은사님 정도로 알 정도로 존경하는 모습이 좋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에 대해 듣는데 좀 아쉽긴 했죠. 아니라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첫날 남편과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참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고맙다고 하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왕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었다가 돌아왔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일은 남편의 본가가 1시간 정도 거리였기에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나머지 수습을 좀 해주시고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면서부터 저희 아빠가 제일 생각나더래요. 괜찮아요. 정신 놓지 말고 구급차가 곧 오니까 걱정 말아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아빠가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반 병실에 가자마자 아빠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전화를 받은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는데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다짐했대요. 자신을 살려준 목소리라 그런지 그렇게 반갑고 은혜롭다랍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본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하는 남편의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정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 아빠가 다음날 오전에 문병을 가셔서는 아이고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 그러질 못해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래요. 그래서 6개월의 재활이 끝나고 태어나자마자 명함에 있는 주소대로 찾아가 아빠를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반기시면서 밥을 사주셨고 그 자리에서 왜 배달 일을 하게 됐는지 대화를 나누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시로 돈 벌러 나오긴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농사 일이라는 것까지 닮은 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은 전공이 그쪽이기도 했고 농사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많았는데 시골 땅에다 새로운 여러 공법을 시도하고 싶어 교육을 받는 중이라 아빠에게 여러 정보를 준 것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신 상태였으니 쉬는 날마다 시골에 가서 농사일도 거두는 남편의 모습이 기특하셨던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왕래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드신 아빠가 저를 소개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엔 이미 취직을 시키신 후였죠. 엄마는 처음엔 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아직 어떤지 모르는데 덜컥 딸부터 소개시킨다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와 첫 만남 이후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온 남편을 보시더니 이내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 아빠 젊을 때랑 너무 똑같더래요. 순박하니 듬직한 일꾼의 모습이 또 마음에 드시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를 아빠가 엄마에게 했듯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저희 아빠가 저희 외할아버지 공장에 취직하셨다가 외할아버지 마음에 드셔서 저희 엄마를 소개받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아빠를 보고 마음에 드신 거죠. 이미 여기저기서 고생을 해본지라 공장에서도 고된 일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 저희 엄마는 외동딸이라 할아버지 일을 도울 아들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함께 공장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하시기도 했는데 저희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엄마도 눈만 반짝이면 웃는 그 순박한 모습에 아빠가 좋으셨대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자신은 꼭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시는 모습도 듬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인 저희 남편을 보고는 우리 집 사람이 될 운명이다 싶으셨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회사 운영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사위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죠. 물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사람한테 물려주고 난 농사 지으러 갈 거예요. 잘 부탁해요. 내 사위 될 사람이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학생이었던 남동생은 자기는 공장 물려받기 싫다며 유학을 준비 중이었으니 핑계가 너무 좋으셨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일을 배워 함께하고 농사일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제가 남편과 좋다고 하자 얼른 이런저런 회사 일을 맡겨서 시키셨다고 하시더래요. 또 그걸 남편은 해냈고요. 더할 나위 없이 맞춤 사이였죠. 그런 남편은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그 돈은 두 동생 학비랑 농사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렇게 학업을 맡기면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그 땅에 신기술 농법으로 주식회사 못지않은 수익을 내는 농장을 만들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라고요. 그리고 그 절반에서 반은 적금을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반이지 3분의 1을 적금으로 들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지내는 곳도 회사 수직실이었는데 저랑 데이트가 없으면 회사에서 밥을 다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돈이 모일 때까지 결혼은 좀 더 미루자고 하면서 미안해하곤 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까지 좋았습니다. 진지하게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허세 부리지 않고 진솔한 모습이 좋았거든요. 물론 아빠 형제분들 이야기가 떠올라 남편이 괜한 희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항상 남편과 상의하는 남편의 가족들을 보며 생각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단 주말에 데이트를 못하는 건 좀 싫었습니다. 시골에 가느라 주말엔 양보를 해야 했죠. 그러다 제가 사회 초년생부터 부어놓았던 청약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라 그냥 한번 해봤는데 덜컥 된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분양가는 비싸지 않아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이랑 이런 건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물론 나머지는 대출이라 갚을 일이 까마득했지만요. 하지만 제가 나름 전문직이고 일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하면 집 대출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만 함께 내주면요. 그래서 분양권 내놓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 좀 살아보자고요. 남편이나 저나 살아생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절 보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 대신 내가 살면서 집값보다 더 많이 갚을게. 하면서 우는데 저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냥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직 젊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저 이 사람이랑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성실히 회사 생활과 시골을 오가면서 일에 집중했고 저에게도 최선을 다해 잘했으니까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는데 너무 반기시는 것을 넘어 저에게 너무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긴장을 잔뜩 하고 갔는데 반응이 좋으니 저도 좋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목숨 살려주신 분의 딸이 이제는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준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반대하겠냐. 우리는 일평생 도움이 못 되는 부모라 결혼한다고 보태주지도 못하는데 그저 미안한 마음만 얻는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피해는 안 입히게 할 테니 그저 열심히만 살아다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옷 한 장 사달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뭐라도 선물할라 치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모습에 흔히 선물할 맛이 난다고 하죠. 아래로 도련님들도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고 아주 하늘처럼 받드는데 저한테는 형수님 하면서 얼마나 깍듯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저희 아빠 시골 쪽도 가서 일도 도와주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형님 도와주신 분인데 더 해줄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자기들의 일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일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힘든 일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더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편의 사이도 좋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저보다 더 잘하고 잘 챙기고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따님까지 주신 저희 부모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요. 저희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희 아빠는 더 싱글벙글이셨죠. 주변 제 지인들은 너가 뭐가 모자라서 집까지 해가냐며 물었지만 양가 협의 아래 막힘없이 성사된 저희 결혼은 집은 제가 장만하고 혼수는 남편이 하는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집 대출도 제가 책임졌습니다. 대신 남편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던 돈은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신혼여행은 사이판으로 다녀왔는데 일부러 바다만 보이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다녀왔어요. 이때 아니면 바다 보기 힘들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푹 쉬고 온 그 신혼여행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휴가였습니다. 그 후로 5년간 휴가철에도 그저 남편은 시골로 가고 전 엄마랑 나들이 삼아 아이들 데리고 근처로만 다녀오고 저희 아빠는 아빠 시골로 가셨거든요. 함께 놀 수 있는 때는 겨울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지역의 개발 붐이 일어 점점 더 도시화되면서 전과는 산업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농사나 공업 위주의 생활 전반의 편의시설이 늘었거든요. 그 덕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더 바빠졌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검사 개체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도 다시 일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빠와 회사 일과 본가의 농사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빠가 중국과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 공장을 확장시키느라 일이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남편이 중국과 일본에 다니러 다녀오기도 했었죠. 그러다 중국에서 한한령이 터졌고 일본과 외교 단절 사태가 터지더니 얼마 뒤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2년 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빠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해두셔서 그래도 괜찮겠거니 했지만 점차 거래처들이 무너지고 아빠 회사도 힘들어진 거죠. 그 와중에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하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혼자 다 떠안으신 아빠는 점점 식사도 못하시고 살이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돌아가지 않는 공장을 비우시고는 시골에 가서 일주일 내내 계시기도 하고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느라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을 다 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으니까요. 엄마한테 그런 상황들을 전해들은 저는 일단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가 봐주시고 계시니 저희가 친정으로 들어가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도 크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를 하려고 했으나 그 시기쯤 저희 남편과 만나질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뤄지고 미뤄지다 겨우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잠자코 듣던 남편이 일단 알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아빠는 상황이 급하고 안 좋은데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좀 서운하기도 했죠. 말이라도 좀 정확히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안 해주니 속이 터지죠.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사람에게 채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빠에게 안부 전화나 하면서요. 아빠의 목소리는 전과는 다르게 기운이 많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빠는 시골에서 오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 사태를 해결 못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 것 같다고 엄마가 걱정을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와 작은 공장에서 지금의 전면 기계화된 공장을 만드시기까지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농사는 농사고 공장은 공장이니 양쪽이 다 잘 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쉴 틈 없이 30여 년을 보내신 거였죠. 진짜 일 중독자처럼 말이죠. 그런 공장이 기울어져 가는데 속수무책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싫다고 하시더래요. 물론 그러면서도 분명히 다른 돌파구를 궁리하셨겠죠. 문제는 자금이었을 겁니다. 공장을 확장하느라 이미 받은 대출이 있어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궁리하셨겠죠. 나중에 들으니 형제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더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죠. 그랬는데 남편이 아빠를 찾아갔다. 그날 저녁에 둘이 같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아빠가 오셨다는 얘기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살이 너무 빠지셔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고요. 아빠는 그저 최서방 고마워. 자네만 믿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잠자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골에 땅 좀 팔았어. 다 아니고 반 정도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어쩌라고 팔았어? 라고 하니 그 근처에 무슨 박물관인지 체험센터가가 생겨서 전부터 우리 땅을 팔라고 했었어.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판 거야. 값은 엄청 잘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돈의 반은 아버님 공장에 투자할 거고 나머지 반은 시골에 농장 짓는 데 쓸 거야. 당신도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봤지? 이제 땅만 넓게 가졌다고 농사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 농사 짓는 땅은 그대로 하고 밭 부분만 생산성 높은 작물 위주로 생산해서 서울 백화점이랑 외국에 직거래로 팔아보려고 전부터 동생들이랑 움직이고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땅 판 돈을 친정에 쓰는 게 왜인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야. 물론 투자하고 싶다고는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은인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시면서 가져가라 하셨어. 그리고 공장은 이번에 국내 대기업하고 일해보려고 해. 전량 수출되던 게 길이 막히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도 필요하더라고. 자체 생산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잘하면 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 위기만 넘기면 돼. 하더라고요.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니 신뢰가 가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벌써 4개월 동안 월급을 못 가져온 상황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간 모아놓은 저축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빠 일을 돕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보태기도 그렇고요. 그 후로 남편은 일순간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제1 투자자가 되었기에 다른 임원들도 이견을 낼 수 없었죠. 그러더니 아빠와 함께 여기저기 막 다니더라고요. 드디어 멈춰있던 공장은 돌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국이라 여기저기 다 안 좋다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도 저희 아빠 회사는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임금을 10% 정도 삭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멈췄을 때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월급 맞춰주는 회사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년쯤 생산량이 늘고 수익이 늘면 전원 월급 인상을 하실 거래요. 그 사이 다른 사정으로 퇴직을 하셔도 감사 헌정금으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럴 때도 남편과 아빠는 쿵짝이 잘 맞는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작은 아버지가 연락을 하셨더래요. 그러더니 자리 좀 있냐고 하면서 잘 나갈 때 동생 좀 챙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전에 아빠 같으면 알았다 하셨겠지만 이제는 사위 눈치가 보이셨는지 아무 대가 없이 너랑 형제들 학비 보태준 것도 고맙다 소리 한 번을 못 들었는데 내가 너 일을 시키고 무슨 원망을 듣겠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우리 사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고 저희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요. 물론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술 드시더래요. 형제간에도 잘 돼야 목소리 한번 듣는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차를 한 대 뽑아드리자 합니다. 아빠 지금 타시는 거 우리가 가져오고
아빠 차는 고급 독일산 세단으로 뽑아드리자고요. 곧 회장님 소리 듣게 해드릴 건데 고급진 거 타고 다니시라고요. 아빠는 분명 시골길 다니기 힘들다고 싫다고 하시겠지만요. 저희 가족의 인연이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가 너무 베풀고 사셔서 복 받으신 것 제가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옛 어른들 말씀에 부모가 덕을 베풀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은혜 갚은 제비처럼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있는 저희 남편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정초부터 이렇게 남편 자랑 좀 해봤습니다. 저희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베푸신 만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